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당직을 조금 개편해서 네. 서로 타협을 보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대표가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도 조금 높게 올라가고 있고 네. 또 대표가 뭐 특별하게 잘못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공소장을 까보고 나니까 대표가 이길 만한 자신감이 있다. 네, 이건 정치 그렇습니다. 탄압이다. 이렇게 좀 자기네들끼리 다 계산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등에서 이제 꾸준히 제기해 온 게 인적 쇄신 요구였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부 강성 비명계 의원들을 제외하면 퇴진론은 일단 힘을 잃을 가능성이 현재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친명으로 분류되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 호남목세 임선숙 지명직 최고위원이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서 대변인단 교체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최고위원도 조금 바뀌고 네. 대변인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변인단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성준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뀔 전망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 그리고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 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도 이미 지난주부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문진석 의원의 후임으로는 비명계의 신영대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대 의원? 네. 어쨌든 김성환, 문진석, 김병욱, 김남국 내치고 좀 비명계 신영대 이런 사람을 들이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리고 당 지도부 자체가 이제 친명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화합이라든지 탕평 위주로 이제 인선을 구성을 하겠다. 이제 비명계까지 같이 이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인데 결국에는 지금 사무총장이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직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지 않을 가능성, 유임될 가능성이 높아서 비명계에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은 5선이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그냥 그렇습니다. 내버려 둔다. 네, 근데 이것을 비명계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네, 거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비명계든 아니든 이 조정식 의원을 개인적으로 이 대표가 좋아하나 보죠? 네, 일단은 뭐 공청관리위원회 뭐 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 조직과 예산 등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선의 중진 의원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조정식 사무총장 현재 유인 분위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갈등이 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지도부에서는 사무총장을 교체할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비명계선 사무총장을 교체를 해야 완벽한 인적 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공천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미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공천제도 TF를 구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얼마나 또 시끄러울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얼마나 그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죠. 이번에 두 번째 이슈는 제목이 이겁니다. 굴욕 외교 비판한 전교조의 경고 공문. 아까 전교조가 정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일본하고 한 거는 굴욕 외교다라고 말했더니 경고를 받았군요. 전교조의 경고를 날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에 전교조에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더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교조는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협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말도 못하게 지금 경고 싹 날리면 정고조 안 그래도 좀 위축돼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전국 한국교원 노동조합 여기에다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교조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좀 돌리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공문 내용을 조금 보면은 네네. 노동부에서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전교조가 22일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 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교원 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교원 노조법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전교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냈는데, 뭐 역사적 진실을 과거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해 당사자가 사실임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화해를 운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 교사로서는 당연히 역사를 바로 세울 책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교조가 20일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성명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쓴 것들은 다 이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니 이 법령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좀 단속을 해라, 이게 네, 얘기죠. 노동부 네. 얘기가.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20일 내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과거의 갈림돌이라고 말하며 가해 당사자가 사실 인정하지도 않는데 화해를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이게 더 기분 나쁘네. 가해 당사자가 맞아요. 사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화해를 안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너네 화해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전교조가 뭐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뭐 성명서를 보면 2017년 11월에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주문한다, 이런 성명서도 냈었고, 2021년에는 평화를 위해 전쟁 연습 중단을 결단하라, 이런 성명서도 유사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과거 선례를 보고 이번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례를 보고 한 게 아니면 뭐 이번 정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이제 뭐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갈을 물리는 성명서가 나왔다, 재갈을 물리는 그 공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 순방과 같은 순수한 정치적 이슈를 학생 교육과 연결해서 항의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 제한된 행위를 한 것이다. 노동부의 처벌이나 징계 권한은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내가 공문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은 이 전교조 활동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노동부의 처벌이나 징계 권한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집회 정보 잠깐만 알아보죠. 지난주에 집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이제 지난 주말인 25일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2023년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을 했고, 주최 측 추산으로 13,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서울 광장에서는 오후 5시부터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 4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는데 약 2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근데 주최 측 추산 13,000명, 이건 좀 적은 명수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비하면 적은 숫자로 지금 추산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박홍근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네. 그 옆에 누구였죠? 어쨌든 이런 분들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 이렇게 많이는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날 행사에는 뭐 정의당도 참석하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긴 했는데 이게 주최 측이 15,000명 추산한다 그러면 경찰 추산 이렇기 때문에 한 5천도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더 줄어드는.
글쎄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음 측정 이 데시벨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이 전광훈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됐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네. 네, 말씀하세요. 집회 현장에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투입을 했는데 원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집회 소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전광판에는 뭐 데시벨을 넘으면 지금 즉시 확성기 사용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뜨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께서는 한동 기자의 뉴스픽 전해드리셨습니다. 내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들으신 형제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어쨌든 한동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를 잘하는군요. 한동훈 장관의 말말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제 발언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검찰 수사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되려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어제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참석하기에 앞서서 기자들을 만나서 헌법재판소조차 입법 과정에서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민형배 의원이 원래 민주당 소속인데 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된 다음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그 역할, 기대된 네. 역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헌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거 봐라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네. 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니네나 잘해라. 한 장관이 민주당 전체를 지금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장관님이라면 본인하고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참는 거를 좀 배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 장관님은 여기서 되로주면 말로 받아치는 게 아주 좀 습성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큰 정치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또 한동훈 차출설이 또 슬슬 나오던데. 네, 총선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네.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이제 뭐 마약 깡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권 중에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그렇죠. 말을 했더니 오히려 다시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왜 수사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좀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뭐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장관님이 잘 여기서 항상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시행령 정치라고 지금 요즘 계속 일컬어지는 그 부분 네. 문제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입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헌재에서 결정 내렸으면 장관님이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 사실상의 이 입법을 정말 파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아서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됐다고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존중을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일 텐데 네. 계속해서 헌재 너 그렇게 해라 나는 그건 동의하지 않으니까 난 시행령 계속 고쳐가지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요 시행령이나 대법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헌재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것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모든 걸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거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장관님이라고 한다면 특히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장관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탄희 의원도 시행령 부분 관련해서 헌재 결정 전문을 수령했냐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탄희 의원이 지적을 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헌재 결정이 시행령과 서로 양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입장이 않나요?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없었다.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꾸 자기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시행령, 자기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또 회복시켜 놓는 그러한 종류의 시행령 괜찮다고 자꾸 주장하는 네. 거지만 헌재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한 적이 없고 그 시행령이 제대로 된 이 법에 맞는지 이런 거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네. 장관이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상권분립 침해다 이런 그럼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시행령 등을 통해서 상권 분립과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탄핵 사유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영박님께서 멋져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 재단에 후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슈퍼챗 같은 거를 쏘게 되면 40%가 구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37만 원인가가 아마 처음 이제 모였나 봐요. 그 중에서 40%가 구글로 가고요. 나머지 한 26만 원 정도? 그게 아마 26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그게 아마 이제 아이재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는 여기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중간에서 모아서 보내드리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하시면 구글도 또 당연히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해주겠죠. 구글 넘겨주고 나머지들이 다 아이들을 위한, 정말 우리 애기들을 위한, 우리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뜻이 있으시면 한 번씩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영박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헌재 결정과 시행령이 유효하다는 걸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헌재 결정을 제대로 따르게 되면 사실은 시행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많은 법조인들의 법전에 양심을 걸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자꾸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이고요. 게다가 한명숙 장관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런 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직후인 2019년 3월에 서울 반포고등학교에서 받은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 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았다. 이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학폭위에 회부됐다라면서 지금 뭐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있을 때 아들 학폭 때문에 이제 가는데, 사실은 그때 같이 있었던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상사였는데, 네. 이분이 그렇게 아들 학폭 때문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활동 벌이고 재판하고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런 걸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네, 계속 주장하고 해왔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런 걸 조금 해결해야 될 그런 검사님들은 몰랐다 그러고, 당사자는 아버지로서 내가 행위한 것뿐이라 그러고, 실제 그 일을 한 아들은 내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할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꾸만 이 진술서 같은 게 바뀌는 그런 형식이 지금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학교 폭력으로 몰았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또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죽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포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일단 상담 기록을 좀 보면은 상담 내용 4차 상담에서 반성 여부와 앞으로의 자세에 대한 상담이라는 제목의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담임 교사가 이 정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직면하고 인식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깊은 반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반포고등학교는 저도 잘 아는 학교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순신 씨 아들 때문에 많이 일이 있었군요.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반성 여부와 앞으로 자세에 대한 상담. 근데 사실은 실제 이거는 없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삭제하고 이제 학폭위를 다시 열어서 지금 모두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이 부분 관련해서 정순신 변호사의 개입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현재 꺼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런 식이라면 게다가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네. 이 학폭위나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런 쪽에서는 또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피해 학생하고의 관계 같은 걸 좀 정리를 해주거나 이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자, 저한테 이제 들어온 제보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확인된 팩트이죠. 당시는 정순신이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검장이었습니다. 지각공무원은 누구라도 근무 시간 중에 근무지를 떠나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고 외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순신 변호사는 당시에 검사로서 학교 대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상사였던 윤석열 지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참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도 고스란히 근무 상황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신이 학교폭력대책위에 참석한 날짜 근무 상황부에는 정순신의 신청과 인권감독관 소속 차장검사 그리고 윤석열의 결재가 설명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당시 근무 상황부에 사적 외출 등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공무를 방지하여 출장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그 행위는 허위 공모서 작성 및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학폭 대책위 참석 당일에 근무 상황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거론하는 사람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직제표를 보니 인권보호관, 즉 인권감독관에서 보호관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됐대요. 인권보호관은 지검장 직속인데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직속 담당관이 지검장 허가 없이 외부로 출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참석했을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당신은 이제 지검장이겠죠. 지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직표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뭐 이거 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알겠지만 실제 정순신 변호사가 그 당시 이런 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했다면 대통령도 몰랐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몰랐을 겁니다. 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그걸 발뺌한다 그러면 그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서울대학교에 이 정순신 씨 아들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다녔다고 얘기되어지는 A라는 학생이 대자보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도 너는 왜 반성도 안 하니 이게 주된 말이었는데 이번 상황에서 이 학폭위 반포고등학교에서 기록 삭제해준 내용도 아버지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해 본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학폭위 같은 거 혹은 학교폭력 가해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애가 생기더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옛날에 안 그랬으면 다행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을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힌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학 반포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을 처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서울대도 이제 규정상 징계 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이슈 서류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강민정 의원이 또 확인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기자,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동인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동인 기자님.
첫 번째 이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을 포함해 강제 동원과 관련한 강제성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이 더 상세해졌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지 11일 만에 이런 조치가 나와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의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본이 뒤통수 친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고 또 피부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우리를 그냥 후려치는군요. 네. 세상에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을 포함해서 강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없고 일본의 고유 영토가 독도다. 한국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당한 주장이 나온다는 거. 이게 그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149종의 이런 검정 교과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생각할 것이지 이렇게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지금 교과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용을 보면은 후한무치한 일본에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주권을 내준 것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일 정상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불종 외교를 감싸고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의 결과가 아니면 정확히 뭐란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갖다 퍼주고 대한민국을 그냥 정말 부끄럽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일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거는 뺨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교부가 일본 대사관 대사를 초치를 하기는 했는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길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 일본 대사 초치했군요. 네. 저는 외교부에서 그냥 강력히 항의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초치도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초치는 했는데, 문제는 초치해서 뭐 했냐가 중요하겠죠. 초치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일본이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잘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외교부에서 밝힌,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 일본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대통령실이 알고 있는 게 다른가, 외교부가 알고 있는 게 다른가, 사실은 생각이 조금 많아졌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어쨌든 역사를 지우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게다가 고등학교 검정도 이상하게 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2019년 검정 때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강제동원 얘기도 없고. 네, 강제동원 얘기를 보자면은 지금 뭐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라는 표현이 원래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2021년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끌려와서라는 부분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자,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구절에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이 표현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 네. 일본 정부가 2021년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몽땅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끌려와서라는 말도 못 사용하게 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일본이 조선에서 육군 지원병 제도, 참 말이 좋습니다. 지원병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면서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어낸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군대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되고라는 표현에서 병사로 참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정말 눈 가리고 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네. 뭐 1923년에 있었던 간토 대지진 당시에 네네. 이제 잘못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면서 당시에 조선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 죽어도 되는 건데 네. 피해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너네 움직이지 마, 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말 듣다가 더 많이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이런 네. 소문이 퍼져서 학살이 됐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그러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고 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다는 아주 야비한 행동이었습니다.
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2010년에는 한 개의 출판사에서만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이후부터 교과서로 모든 교과서로 확대가 되었고 한국의 불법으로 점령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고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일본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계속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일본은 정말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노골적이고 뻔뻔하고 아주 나쁩니다. 저는 일본 국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일본의 그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을 특히 왜냐면 그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정치 지도자가 따르는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무슨 뭐 국민들이 꼭두각시도 아니고 네.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그리고 모르겠어요. 일본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이렇게 역사 교육이 시작되면 큰일이에요. 예. 앞으로 계속 일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잊을 수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쌍특검 더불어민주당 오늘 30일 내일이죠.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특별검사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특검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여당 빼고 누구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단 제안을 정의당에 한 가지 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 이렇게 현재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뭐 민주당이 이제 단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에 비교섭 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빼고 정의당 위주로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빼고 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정의당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양보를 했어요. 원래는 그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교섭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 당을 정했다가 그렇게 되면 민주당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럼 좋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하세요. 정의당이 내놓은 안대로 비교섭 단체인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안대로 좀 따라주십시오. 네. 우리 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당 안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 플러스 민주당이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정의당에서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캐스팅부터 쥐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수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협조를 구한다 이런 입장이고 정의당에서는 오늘 일단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제대로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이죠, 오늘. 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 얘기가 안 되면 50억 클럽 특검법만 처리하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겠어요. 네,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만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이고 정의당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 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거쳐야 된다는 주장을 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있습니다. 법사위를 네. 왜 계속 거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제 김도관, 국민의 예. 김동읍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의당이 그렇죠. 계속 법사위를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의당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이 정확히 원하는 게 뭐예요? 정의당은 자기네 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특검 2개 하는데 전부 다 본인들이 다 추천해서 다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네, 본인들이 지금 뭐 우위에 서겠다라는 입장으로 현재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위에 서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실체적 진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네.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비판 여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조금 특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뭐 법제사법위원회만 고집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리수리님께서 릴레이 후원합시다 그러면서 많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베이비박스 후원하는 우리 아이 재단과 관련해서 뉴스마트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뜻이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5시의 태양님 10만 원, 선한 영역의 노영이 사이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강구해야겠어요. 서로 돕는 사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가 바뀐다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또 큰 후원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오늘 계속해서 이 일본 교과서 문제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었었는데 과연 일본 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일본 자기네가 그렇게 교과서 하겠다는 것이고 내용 다 빼겠다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가서 너 왜 그랬니? 나 너무 싫다. 유감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실효적인 어떤 대응을 좀 하고 일본이 너무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본인들이 그럴 주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조금 더 강력히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 설득 못 지키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는 좀 남의 나라한테 좀 창피스럽지는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희 기자님,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 복수의 정부 부처가 한 곳의 공연 행사기획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확인된 것만 해도 6개 부처에 1억 7천여만 원인데 대상 기간 30곳 가운데 내역을 공개한 14곳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 복수의 정부 부처가 한 곳의 공연 행사 기획 업체에 수요일 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부당한 경영 관여라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과태료도 매기고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그런데 정부 부처가 특히 공연 행사 기획 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그것도 일감을 물어줬다. 이거 왜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상 기간이 30곳인데 16곳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민간 단체 보조금 그리고 노조 이제 회계 등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해 왔었는데 지금 정작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행사에 대해서는 깜깜이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고 지금 공연 행사 관련 업체 관련해서도 지금 14곳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곳이 이 업체와 계약을 했고 금액 면에서도 이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이 업체가 됐습니다. 누구냐고요? 이 업체는 아직 그 익명으로 지금 우리 알 것 같은데? 업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걸 해줘야죠 기자가. 좀 용감해져 봐요 좀. 그래서 일단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회의 기획, 운영, 무대 음향 장비 등을 위해서 5,240만 원을 계약을 했고 국방부도 5,470여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 외교부와 국방부가 하루에 계약한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야, 이거 우리 단독이에요?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 단독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한 기자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난번에 고소당한 이후로 좀 부들부들 떠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체가 누군지 나는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네요. 본인은 몰라요? 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알아가지고 올게요. 솔직히 나도 한 달이 건너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마 오늘 밤쯤이면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연 행사 기획 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일감 물어주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한 곳이다. 확인된 것만 정부의 6개 부처에서 그 한 기획사에다가만 확인해서 보니까 1억 7천만 원 정도 상당히 일감 물어주기로 했더라. 이 과정에서 국가 계약 절차 위반, 부실 선정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가 사실은 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과 관련된 사건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업체가 이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으로 얼마나 정당하냐 하는 거였는데 그거 하나 지키려고 1점, 2점 이거 계산하느라고 정말 이 업체들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수의 계약으로 그냥 나 누구야? 이러면 다 알아서 부처들이 나랑 계약 좀 해주세요 라고 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공정한 거랍니까? 이건 대통령이나 공정이나 누구나 다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 건데 세상 이것을 그냥 아주 대놓고 하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4억 3천만 원 예산이 사용됐는데 대상 기간 30곳 가운데 관련돼 공개한 14곳만 합산한 것이고 나머지는 더 많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반 정도는 아예 공개도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도 좀 문제가 있는데 네. 국방부 측에서 설명을 한 게 업체 평가서를 토대로 업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행사 진행 구상 등이 담긴 기획안만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부실 검증도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엔 충분히 부실 검증 얘기 나올 것 같고 진짜 이 업체가 누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옛날에는 사실 뭐 천공과 관계된 그 누구, 네. 뭐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 관련된 자 누구, 뭐 같이 공부를 했다는 서울대 무슨 과정에 뭐 누구 이렇게 얘기가 연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대통령실이나 이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민간단체 보조금과 노동자 회계 등에 대해서 투명성 강조하고 막 도둑이라고 그러고 막 폭력배라고 그러고 막 욕하던 그 사람들 보다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에 지금 최소 4억 3천여만 원이 이제 예산이 사용이 됐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방통이라든지 국민권익위에는 서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예요? 대면 보고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는 얘기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제2업체랍니다. 제2업체. 금액 면에서도 제2업체가 가장 많았답니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스치고 갔으면 좋겠어. 자, 외교부는 5,240만 원, 국방부는 5,470만 원, 하루에만 1억 원이 넘는 질병관리청 1,830만 원, 국가보훈처 980만 원, 통일부 1,970만 원, 행안부 2,040만 원. 그런데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도 못하고 서면 보고만 하며 계속해서 탄압받고 계속해서 압수수색 당하는 권익위와 방통위는 한 푼도 안 쓰고 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업무 보고 일정조차 공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이제 각 부처에서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한 업체가 연속해서 행사를 맡은 경우 자체가 드물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는 공개 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기재부의 계약 예규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소액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 정합 전자 조달 시스템, 즉 나라장터죠. 여기에 견적서를 제출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걸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세종 시에 있는 무슨 주택이 공사 짓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행안부에서 이걸 발주를 내 가지고 사실은 용산에 있는 뭐 그것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게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 꼼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제2업체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계획을 체결한 외교부와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네. 나라장터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서류는 없더라.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국방부 해명을 보면은 부가세 포함 전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2업체를 왜 만났냐고요. 그 제2업체한테 왜 줬냐고.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죠. 문제는 제2업체라는 이 회사가 등기상 정보와 실제 기업 정보 등에 소개된 사무실 주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급조됐거나 실제 거기서 일을 안 하거나 이걸 뭔가 좀 이상한 회사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지난 2월 달에 사무실 이전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 우리가 보기엔 찜찜한데 괜찮습니까? 젊은 기자가 보기엔 괜찮아요? 이 부분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수익액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도중에 우리 컴퓨터 하나는 꺼져버렸고요. 강 PD님, 우리 컴퓨터 하나 꺼졌습니다. 자, 강원희님 2만 원 보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원희님이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방송 우리 하기 시작 전부터 우리 아이재단에 좀 투자하겠다, 후원하겠다라고 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거 일단 컴퓨터 다시 복구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의 골자를 만든 전문가 연구에 참여했던 이제 건강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개편 방향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이제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할 골자를 만들었는데 모두 1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노동자 건강보호 관련 전문가는 김이나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명뿐이고 나머지는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법학과 교수들이었는데 이 김이나 교수가 이 개편안에 대해서 총론이든 강론이든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 중에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근데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관련 전문가는 1명뿐이다. 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어떻게 많이 부려먹나 혹은 어떻게 해야지 효율성이 높아지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더라. 12명 중에 11명이. 그래서 이 보건 전문가가 과연 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말빨이 쓰냐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다는 거네요. 네, 고용노동부가 이제 출범 당시에 이제 김이나 교수를 포함할 때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상 김이나 교수가 사퇴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사퇴한 정확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 권고안에 들어갈 내용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총론이라든지 강론의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의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거나 그렇게 늘어나야 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되면 국민이 큰일 난다, 건강이 문제 난다, 네. 근로자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내부 토론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뭐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성도 12명 중에 1명만 이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돈 벌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겠죠. 그럼 1명의 목소리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나오더라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고용부와 연구회 측에서는 여기 참여한 전문가 가운데 이견으로 인한 사퇴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 제대로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고 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이상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우리들에게 숨기고 있는 모양새가 되니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의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기자들은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검찰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법안을 이제 법사위에 상정한 당일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 및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일단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양재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을 보좌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양 변호사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하고 일을 계속 같이 한 네. 그런 사이이기도 하죠. 자, 박 전 특검, 즉 박영수 전 특검은 특검하기 전에 원래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네, 활동을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 정도인데요. 요때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준비를 도와준 혐의가 사실 있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줬다는 걸까요?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PF 대출 담당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내세우는 조건으로 이제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200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하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서 현재 검찰은 지난 15일 날 부국증권의 이제 부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PF 대출 담당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내세우는 네. 조건,
이것을 양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은 좀 일을 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의 대가를 박영수 특검이 받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PF가 잘 되고 은행 측에서 보자면은 사업이 잘 될 거다라고 확인만 되면 네. 이건 정말 노다지를 캐는 네. 그런 사업이라서 사실 뭐 200억을 받겠다는 게 뭐 전혀 허언은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검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영장을 내밀었다가 항의를 받고 철수하는 일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공소장, 이재명 민주당 네. 대표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특검 도입 법안이 이제 법사위에 이제 어렵게 상정이 됐는데 왜 하필 어제였느냐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은 지금 수사팀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영장 청구와 발부 시간을 고려할 때 국회 논의 시기에 맞춰서 한 것은 없다. 라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의 근데 입장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네. 민주당에서 50억 클럽 관련해서 원래 50억 약속 클럽이라고도 하죠. 근데 네. 어쨌든 50억씩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명단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검 하겠다고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었고 네. 이게 구체화된 시기도 30날 하겠다고 예정을 네,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패스트트랙 31일 날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또 한 마디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팀이다. 라고 밝히면서 지금 특검이 진행되면은 오히려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도 있고 이제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열심히 수사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제 강력하게 사실은 좀 안 좋은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장관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소도 되고 수사도 하고 있는 중인데 찬물 끼얹지 말아라. 이게 네. 바로 이제 야당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박영수 전 특검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현재 그러니까 보이고 200억 받기로 한 있고 게 없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로 이제 뭐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관련해서도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해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참담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사실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할 당시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수사할 당시 되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본인은 되게 뿌듯하게 생활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수산물 업자 관련된 네. 그 장이 아니죠. 그 밑에 의원님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형님 김무성 대표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수산물업체 사건이 터지면서 포르쉐 사건 때문에 네. 이제 좀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상당히 조금 우울감에 좀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은행이 그래서 PF 대출 그 알선은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오로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만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결과적으로는 상정을 하면서 이 정의당과의 또 관계도 또 네. 앞으로 또 김건희 특검과의 관계도 네.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요구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일외교 교탄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방탄용이다. 국격 손상이라며 이제 방어막을 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제출하고 있는 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이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이 왜 이재명 방탄용 국격 손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랑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뭐 사안마다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안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용이다. 지금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지금 재판 상황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이고 이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조사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가 이제 조사 목적이나 방법을 담은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회의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본회의에서 제적과반 출석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때도 네.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모양새도 그랬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사실 뭐 한일 정상회담도 정부가 주체이고 지금 정부가 주체인 상황에서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제대로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서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강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국민의힘이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론이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위한 네. 방탄을 정말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교도통신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배석했기 때문에 메모로도 남아 있고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석을 했대요. 네, 그 당시에 자리에 배석을 했고 메모장으로 메모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정진석 의원의 메모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뭐 일단 그런 주제가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기 그건 때문에 인정하고 네,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게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상대방이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논했을 때 대통령이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네. 그냥 그런 말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부인만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부인만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실 명의로 이 부분 관련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만 보이고 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쿠시마 산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원전 오염수죠. 네. 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잡는 해양 수산물까지도 문제가 될 수 네. 있다는 거고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내수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을 서서히 죽이는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린피스 활동하고 있는 장미란 캠페이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 장마리죠.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한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과학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오히려 이것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적으로 그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런 걸 방류하지 못하도록 일본에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조치를 좀 할 수 있다. 근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런 걸 안 하는 게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뭐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검사 내역 같은 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게 과연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국제해양 그 재판소에다가 사실은 일단 긴급정지 같은 거를 네.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지금 한국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지도 않겠지만 네.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나라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